아니,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한국인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품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외국인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이토록 놀라워하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의 극지 연구소에서 파견 근무 중인 영국 기후학자 에밀리아입니다. 매일 밤 오로라를 관측하며 연구 일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극지 연구소는 노르웨이 북부 트롬세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극 탐사 기간에는 스발바르 제도나 얀마인 섬의 기지에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탐사 기간이라 북극의 스발바르 제도에 나와 있어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권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거점 중 하나예요. 북극해 해류의 흐름과 기후 변화를 관측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거든요. 게다가 연중 내내 과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답니다. 여기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곳 극지 연구소에서 한국인 연구원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그의 등장은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이 2, 3개월을 주기로 로테이션 되는 일은 이곳 극지 연구소에서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으로 장기간 체류가 어렵기 때문이었죠. 저처럼 6개월을 넘겨서 체류하는 연구원도 간혹 있지만요.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다산과학기지에서 온 김주원 박사를 만나면서였어요.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연구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여자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원도 이렇게 생긴 건 반칙 아니야?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는 이런 외모의 과학자라니 정말 불공평해라고 투덜거렸죠.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훤칠한 한국 과학자를 만나니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가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의 목소리도 인상적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이었죠.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와우, 당신 영어가 정말 훌륭하네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면 무례하고 신뢰되는 말이었는데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북극 해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의 꼼꼼한 연구 방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매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데이터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빙하 코어 샘플의 미세 입자 분석 결과를 놓고 고민하던 때였는데 모두가 기존 방식대로만 접근하고 있을 때 김주원 박사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펼쳐놓고 보면 어떨까요? 마치 나이테처럼요. 그의 제안은 신선했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추웠어요.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고 있었죠.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극야 기간이라 해가 뜨지 않는 데다 구름까지 꼈으니 우주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기분이었죠. 이제 막 어둠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을 때 김주원 박사가 다가왔어요. 김주원 박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었는데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추운데 이거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건넨 건 노란색의 작은 스틱형 봉지였습니다. 이거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인데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아껴 먹는 거지만 추운 날이니 특별히 준다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권하다니 정말 실망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 접했던 병 안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절박할 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정도로 형편없는 맛이랍니다. 근데 인스턴트 커피라니. 그것도 봉지에 든. 이렇게 멀뚱히 서 있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김주원 박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쥐고 있던 봉지 커피를 뜯고 종이컵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붓고 신중하게 젓더니 저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커피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커피 향이 순식간에 퍼졌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커피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리는 맛이었어요. 사실 저는 꽤나 까다로운 커피 매니아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제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커피에 푹 빠져 있었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연구할 때도 연구실 동료들이 저를 커피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영국의 커피 애호가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든 커피를 마시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의 취향이 확고한 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도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어요. 영국인들은 보통 라떼나 카푸치노, 요즘 유행하는 플랫 화이트 같은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를 선호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매일 아침 핸드밀로 원두를 갈아 카페티에르로 내린 커피만 고집했고 심지어 물 온도까지 체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까다로움 덕분에 바쁜 아침 시간이 더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덕분에 연구소의 제 책상에는 항상 카페티에르와 핸드밀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여행용 스케일까지 구비해뒀어요. 주변 동료들이 그냥 인스턴트 커피 마시면 되잖아 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했어요. 처음 한번 마셔보고 실망해서 거의 10년 동안 인스턴트 커피를 입에 댄 적이 없을 정도였죠. 커피의 풍미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인스턴트 커피를 혐오했답니다. 한 번은 학회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인스턴트 커피는 마시지 않았죠. 차라리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난 곳이 하필 북극이었다니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멀리하던 인스턴트 커피였다니 말이에요. 김주원 박사가 건넨 한국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게다가 크리미한 질감은 제가 마셔본 어떤 커피와도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싼 것처럼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인가요? 1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봉지를 뜯어 물만 부었을 뿐인데 10분 이상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맛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죠. 이거 혹시 눈속임은 아니죠? 여기에 뭔가 다른 걸 첨가한 건가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다니. 두 번째 모금을 마시며 김주원 박사를 쳐다봤죠. 그는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믹스커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커피는 1970년대부터 맥심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만들어 왔어요. 당시에는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 믹스커피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커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커피가루와 설탕, 프림을 따로따로 넣어 마셨는데 1976년에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 커피 믹스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틱 형태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해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직장인들의 피로를 달래주던 이야기부터 군대에서 전우회를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특히 재미있는 건 이 커피가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 커피는 에너지였거든요. 시간도 아끼고 맛도 좋으니까요. 제가 흥미로워하는 걸 보고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 나가신 세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셨는데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자판기 앞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죠. 회사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변함없이 이어진 그들만의 의식이었어요. 아침에 이믹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정도였다니 말 다했죠. 그는 잠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도서관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곤 했어요. 한 잔에 300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제일 큰 사치였죠. 시험 기간마다 밤샘 공부할 때 이 커피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면서요.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힘내자고 서로 격려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 커피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종이컵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죠. 다 마시고 나니 뭔가 살짝 아쉬운 거예요. 이 커피의 단점은 마시다 보면 금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맥심믹스 커피를 계기로 김주원 박사와는 좀 더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인사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죠. 덕분에 극지 연구소에서의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추위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르웨이의 극지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대략 짐작하셨겠지만 저와 같은 학자나 연구원들이 극지 연구소에 파견을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한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극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일이에요. 북극곰이나 바다표범 같은 극지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빙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죠. 근래에는 기후변화가 극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임무예요.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의 어깨가 무겁답니다. 연구소에서는 극지방 지도 제작과 데이터 관리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기후환경정책 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극지방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에요. 때로는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일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업무가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죠. 우울증이 그중 하나예요. 우울증은 노르웨이와 북극지방의 기후 특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후는 정말 특별해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해가 전혀 뜨지 않는 극야 기간이고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기간이죠.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밤하늘에서 춤추는 오로라도 매일 볼 수 있고 여름에는 한밤중에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극단적인 환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곳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부 노르웨이 주민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남부 지역보다 30%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극야 기간에는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낀대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도 하늘이 칠흑같이 어둡다 보니 자꾸 늦잠을 자게 되고 활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백야 때는 밤 11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환해서 잠들기가 무척 어려워요. 연구소 동료인 노르웨이 출신 헬레나는 어린 시절부터 여름이면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고 살았다고 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대요. 코스라고 부르는 이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생존 방식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북유럽 지역에는 코스와 비슷한 개념의 생활 방식이 나라마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덴마크의 휘게와 스웨덴의 라곰이 대표적이죠. 노르웨이의 이런 기후 특징이 미치는 영향은 극지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극야 기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생체 리듬은 완전히 흐트러지고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도 심해지죠. 연구원들 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동료들도 있어요. 스웨덴에서 온 요한은 이런 기후에 평생 단련되었음에도 지난 겨울
2주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공광원을 이용한 광치료실도 만들었고 비타민 D 보충제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고립감과 우울함을 잘 알기에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온 거죠.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커피 봉지 하나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커피가 진가를 발휘한 건 극야 기간 동안이었어요. 해가 뜨지 않는 2달여간의 시간은 연구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늘어나죠. 실제로 극지방 연구소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적인 환경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 온 제니퍼가 극야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였죠.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해가 뜨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연구원 모두가 걱정하던 중 김주원 박사가 제니퍼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이거 마셔봐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뜨거운 믹스커피를 건네며 한 말이었죠. 처음에 제니퍼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거 달달하면서 정말 맛있네요. 카라멜 향도 나면서. 그날 이후로 제니퍼는 매일 아침 연구소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차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죠. 스웨덴에서 온 요한과 캐나다 출신의 사라, 그리고 프랑스의 소피아까지요. 국적과 연구 분야도 다른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 표정들도 점점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3주 동안 극심한 폭풍이 계속되어서 외부 활동이 전면 중단됐었죠.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온 미하엘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극야 커피 챌린지 어때요?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믹스커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제안이었는데 이게 연구소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라는 메이플 시럽을 살짝 넣어 마셨고 스웨덴의 요한은 계피를 조금 뿌려 마셨죠.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믹스커피와 어울리는 요리를 소개하며 크레이프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크레이프는 믹스커피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작은 모임은 점점 더 특별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연구소 라운지에 모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서로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온 미하엘이 자신의 빙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평소라면 형식적이고 딱딱했을 내용이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니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됐어요. 질문도 더 활발히 오갔고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연구소의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연구실에만 있다가 공식 미팅에서만 만났는데 이제는 수시로 라운지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요. 심지어 러시아의 올가와 미국의 제니퍼는 원래 서로 말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제니퍼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함께 요가 시간도 갖는다고 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오로라 현상이 예측되어 밤샘 관측을 하던 날이었죠. 새벽 3시에 모두가 지쳐갈 때쯤 슬로바키아에서 온 미란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고향 민요였는데 구슬픈 가락과 음색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드넓은 북극의 야외에서 차가운 공기와 만난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자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관측을 마치고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올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축제 이야기를, 캐나다의 사라는 밴쿠버 아이스하키 경기의 열기를, 저는 런던의 크리스마스 마켓 풍경을 이야기했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에서 온 유키의 이야기였어요. 유키는 일본의 온천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유키의 아버지는 그때 처음 맥심 커피를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커피를 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커피를 마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화가 다른 극지 연구소로도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연구소를 방문한 다른 기지의 연구원들이 이 분위기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연구소에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 기지와 영국의 할리 기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각 연구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알래스카 기지는 사이언스 티타임으로, 할리 기지는 아이스 브레이크 카페로 부르면서요. 통계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우울증 발병률이 27%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작년과 비교해서 논문 발표 건수가 40% 증가했고 국제협력 연구도 2배 이상 늘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원들의 체류 기간이에요. 보통 극지 연구소는 3개월이 지나면 연구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연구소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선택하는 연구원이 크게 증가했어요. 작은 커피 봉지가 북극의 고독한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어준 거죠.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안토니오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이자 자부심이라고 해요. 특히 안토니오의 할머니는 밀라노에서 3대째 에스프레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 더욱 그러셨죠. 그런데 지난 여름 안토니오의 삼촌이 한국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맥심 커피를 맛본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에스프레소만큼 진한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다니 에스프레소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딱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특별히 단골 손님들에게만 오늘은 색다른 커피를 준비했어요 라며 서비스로 한 잔씩 내어드리기 시작하셨대요.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인스턴트 커피라는 말에 코웃음 치던 손님들이 한 모금 마시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정말 맛있네요. 하면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다니 놀랍죠? 안토니오의 말에 저도 맥심 커피의 인기에 대해 찾아봤어요. 유튜브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집트, 터키 등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도 한국 믹스 커피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글에는 한국 여행 중에 맥심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캐리어 가득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의 한 관광객은 사막 투어 중에 마신 한국 믹스 커피가 잊혀지지 않아서 아예 카이로에 작은 한국 식품점을 열었다는 이야기와 터키에서는 자국의 전통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믹스 커피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남자 조시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컵 속의 작은 행복이라고 표현한 조시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해요.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한국마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믹스커피를 구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지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글들의 공통점은 이 믹스커피가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던 거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커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사와 글들을 읽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인데도 해외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존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죠. 하지만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연구소에 있던 믹스커피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만큼 더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된 걸까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제 이 달콤한 매력을 잊지 못하는데 말이죠. 다급한 마음에 김주원 박사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에 맥심이 미국 크래프트 하인즈와 계약을 맺을 때 국내 판매권만 가지고 해외 판매권은 포기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한국의 가정집은 물론이고 모든 회사와 관공서의 탕비실에 기본으로 맥심 커피가 있으며 군대에서도 필수품이라 내수 시장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하루에 6천만 잔 이상의 믹스커피가 소비된다고 해요. 회사원 한 명당 하루 평균 두세 잔은 마시니까요. 김주원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왜 굳이 해외 시장 개척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당장 우리 연구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마존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남은 커피를 아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구원은 한국에 출장 가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려고 했지만 항공 수화물 규정 때문에 많은 양을 들고 올 수 없었대요. 소피아는 심지어 한국의 친구를 통해 정기 배송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커피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국에서 커피를 가져올 때마다 연구소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곤 해요. 독일에서 온 미하엘은 이제 이 커피는 우리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별한 우정의 상징이 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연구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어요. 네덜란드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구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의 믹스커피. 이제는 서로 경쟁적으로 구하려고 애쓰는 중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있는 한국의 다산과학기지에서 극지 연구소에 커피 믹스를 일부 기부해주고 있는 점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김주원 박사가 노력해준 덕분이고요. 김주원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추억과 새로운 문화를 남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우리에게 자비로 믹스커피 상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어제도 새로운 상자가 도착했는데 연구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처럼요. 상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미소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얼굴을 붉히고 말았네요. 요즘은 제 책상 한켠에 놓여있던 카페티에르가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대신 작은 전기포트와 믹스커피 봉지들이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오로라를 바라보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내년 봄에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제가 초청받았거든요. 평소에도 꼭 참석하고 싶었던 학회였는데 발표자로 초청까지 받으니 정말 영광이에요.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도 제 발표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답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김주원 박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건 비밀로 하려고요. 요즘은 틈틈이 한국 여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메모해뒀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복궁이에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 투어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 맛보는 한국의 전통차 맛도 궁금하고요.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정도네요. 맛집 리스트도 착실히 정리해 두었어요. 김주원 박사가 극찬했던 삼겹살집은 꼭 가봐야겠죠? 길거리 음식도 다 먹어보고 싶어요. 특히 떡볶이랑 호떡은 꼭 먹어보고 싶답니다. 밤에는 한강공원에 가서 치맥도 해보고 싶고요. 한국에서 맛보는 믹스커피의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학회 발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캐리어 하나는 비워가야겠어요. 연구소 동료들을 위한 맥심 커피를 잔뜩 사올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200년 동안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온 유럽의 회사들과는 달리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국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작은 혁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니 더욱 놀랍네요. 연구소는 이제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니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죠. 매일 밤 오로라를 관측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연구하는 자연현상보다 더 신비로운 건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는 신입 연구원들이 새로 올 예정이에요.
그들을 위해 김주원 박사가 보내준 믹스커피를 이미 챙겨두었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저 작은 봉지에 담긴 커피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또다시 아름다운 오로라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이 황홀한 장면을 기록하러 가봐야겠어요. 이제는 커피향이 오로라의 색채만큼이나 제 극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아름다운 오로라의 색깔처럼 여러분의 시간도 빛나길 바래요. 극지연구소에서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다녀오면 또 사연 보내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에서 보내온 에밀리아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이 기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신선하네요. 에밀리아의 한국 컨퍼런스 참석가 김주원 박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